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처방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포타슘 컴페티티브 애시드 브로커, 새로운 위산 분비 억제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 말씀드리고 위산 분비 조절의 생리, 그리고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PK 배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산의 위의 소아 피지올로지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윌리엄 뷰몽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이전에는 위의 소아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1822년에 이분이 군의관으로 일하던 시절에 근처에서 굉장히 큰 총기 오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젊은 사냥꾼이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서 위벽과 갈비뼈를 크게 관통을 당하는 그런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사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서 기적적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냥꾼은 평생 위벽과 피부를 연결하는 한 6cm 정도의 굉장히 큰 피스투라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꺼주로 덮어두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분이 이게 위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물을 실 끝에 매달아서 이 피스툴라에 넣어서 소화 과정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게 된 사실이 위액은 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이 들어가야만이 위액이 나오고 이 위액은 위 안뿐만 아니라 위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위에 대한 피지올로지가 급격하게 알려지게 되어서 1823년 위액의 대부분이 위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위산은 미주신경, 가스트린, 히스타민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910년 그 시바르츠라는 이 박사가 노에시드 노울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대부분의 위장병이 이 애시드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위산 분비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위산 분비는 세팔릭 페이스, 게스트릭 페이스, 인테스티널 페이스 이 세 페이스에 의해서 위산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 세팔릭 페이스는 우리가 음식물을 보고 냄새를 맡고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미주신경이 자극이 돼서 위산이 나오게 되고요. 게스트릭 페이스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서 화학적인 작용 그리고 위를 디스텐전 시키게 되죠. 이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역시 미주신경과 가스트린, 히스타민에 의해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인테스티널 페이스는 굉장히 그 역할이 미미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위산이 분비되는 가장 주요인은 이 게스트릭 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4년에 SKNF, 현재 GSK 제약회사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스타민이 분명 위산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알레르기 치료에 사용하고 있던 항히스타민제는 위산 분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약제였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메티딘입니다. 1971년 최초의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시메티딘이 개발이 됐고요. 77년에 출시가 됐고 1981년에서는 GSK에서 시메티딘보다 10배 더 강력하고 하루 2번 먹어도 되는
이 라니티딘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라니티딘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요. 198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이 라니티딘이었습니다. 이 라니티딘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얼마나 좋은 약이었나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위 pH를 3 이상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위궤양 치료제로 안트에시드, 그러니까 그 겔포스처럼 짜먹는 약이 있었죠. 그런데 요거는 작용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pH 3 이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궤양 치료가 제대로 그때까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궤양이 있으면 수술적인 방법이죠. 베이고토미. 이거 베이고토미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나오면서 궤양이 상당 부분 치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좀 더 높은 수준의 pH 유지가 필요한 이 GARD라던가 뭐 블리딩 같은 거 이런 거는 역시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는 사용 좀 불충분한 결과를 보였었죠. 그 참고로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pH 3 이상으로 유지를 해주면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위해서는 pH 4 이상 정도면 충분하고 위출혈이나 역류성 후두염, 헬리코박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pH 유지가 필요합니다. 1977년에 게스트로엔테롤로지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논문이 실리는데요. 위벽에 프라이어털 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톤 펌프가 존재합니다. 이 프로톤 펌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프로톤 펌프가 위산 분비의 파이널 스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파이널 스텝에 작용하는 약을 개발을 하면은 위산 분비 억제제의 어떤 소위 말해서 끝판왕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온 약이 1979년 최초의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인 오메프라졸입니다. 오메프라졸은 1988년 유럽의 로색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 약은 H2 리셉터 브로커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pH를 유지를 했다면 17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밤 시간을 제외하고는 pH를 상당히 대부분 올리는 거죠. 5일을 연속으로 먹었을 때 메시멀 에이시드 아웃풋의 거의 70% 가까이를 낮췄기 때문에 위산 분비 억제제 치료, 위산과 관련된 그 질환의 치료에 어떤 혁명적인 약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나오면서 외과적 수술에서 사실 베이고토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나온 지 불과 한 7, 8년 만에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매출을 넘어서게 되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위산 분비 치료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 오메프라졸이었고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인디케이션은 위산 분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위장병, 식도와 관련 질환, 십이장과 관련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이제 사용이 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되죠. 그러면서 다양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단점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작용 기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우리가 액티브 폼으로 먹지를 않습니다. 인액티브 폼으로 먹죠. 프로드러그 형태로 먹게 되는데요. 요게 소장을 거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거쳐가지고 위벽 세포에 분비가 되면 위산에 의해서 액티브 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용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위산에 의해서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작용 시간이 필요한 거고, 액티브 폼으로 바뀌게 되면 위벽 세포에 있는 이제 프로톤 펌프 중에서 위벽 여기에 붙어 버리는 그런 활성화된 프로톤 펌프에 작용을 해서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산에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그래서 나중에 활성화가 되는 이 프로톤 펌프에는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어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그 단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톤 펌프라는 거는 밤에 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복용법은 아침에 드셔야 되고요. 당연히 밥을 먹어야지 액티브 폼으로 돼서 위산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밥을 꼭 먹어야지 되고요. 작용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아침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뭐 식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를 하느냐, 아침 식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효과가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맥시멀 이펙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3일에서 5일은 꾸준히 먹어야지 맥시멀 이펙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이렇게 딱 지켜서 먹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한 10명에 5명, 6명은 약을 제대로 복용법대로 먹지 않았고요. 뭐 심지어는 식후에 먹기도 하고 밤에 그냥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들이 제대로 용법을 지키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또한 매일매일 먹어야지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달 처방을 하면 처음 한 3, 4일 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먹다 안 먹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의사들조차도 식전에 아침 식전에 꼭 잘 먹어라 라고 복약 지도를 제대로 해주는 분이 한 64%에 불과하고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식후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사들도 10명에 한 3, 4분 정도는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침 식전에 먹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프로톤 펌프에는 분해가 돼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시간 위산 분비를 억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사실 야간 증상이 주 증상인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전이 아니고 저녁 식전에 먹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복용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어떤 효과별 차이를 보면요. 그 에스오메프라졸 기준으로 봤을 때 풀도스가 40mg입니다. 해프도스 하루 한 번 먹는 것보다 40mg 풀도스 하루 한 번 먹는 게 당연히 효과가 좋죠. 효과가 좋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은 40ml 용량인데요. 풀도스 하루 한 번 먹는 것보다는 해프도스로 하루 2번에 나눠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이유가 점심이나 저녁에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 프로톤 펌프에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40mg 풀도스 하루 2번 복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러면 하루 3번, 4번 먹으면은 가장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하루 3번 먹는다고 해도 아주 조금 효과가 더 좋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복용법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해프도스 하루 한 번보다는 풀도스 하루 한 번이 좀 더 효과가 좋고요. 풀도스 하루 한 번보다는 해프도스 하루 2번이 좀 더 효과가 좋고 풀도스 하루 2번이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하루 2번 먹도록 허용되어 있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라베프라졸 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사실 하루 한 번, 몇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 복용법을 정리하면 아침 식전 복용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복용 후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액티브 폼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 복용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적어도 3일에서 5일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한 번보다는 2번 복용이 효과가 좋고 저녁 또는 밤에 증상이 심하면 저녁에 투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하죠, 복용법이. 또 다른 문제점은 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가 CYP2C19이라는 간의 엔자임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이게 지네틱 폴리몰피즘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대사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그 술을 예를 들어보면 그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 2,1 호모자이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술이 취하지가 않습니다. 술을 먹는 대로 다 분해를 해버리는 거죠. 약발이 잘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 2,2를 가진 분은 조금만 술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취해버립니다. 술에 대한 약발이 무지 잘 받는 거죠. 이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래피드 메타볼라이저, 그러니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제대로 먹어도 막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략 한 14%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10명에 한 한두 명 정도는 제대로 먹었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거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인들도 한 2.5%는 된다고 합니다. 100에 한 두세 명은 사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제대로 먹어도 효과가 그다지 썩 좋지 못합니다. 실제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이 래피드 메타볼라이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효과 차이가 뭐 2배 가까이 난다. 그런 연구 결과 분명히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중에 CYP2C19에 영향이 적은 PPI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라베프라졸이고요. 두 번째가 에스오메프라졸입니다. 그래서 판토프라졸이나 란소프라졸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에스오메프라졸이나 라베프라졸로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포타슘 컴페티티브 애시드 브로커 PCAB은 이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게 됩니다. 이 PCAB은 우리가 액티브 폼으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서 위벽 세포에 들어가면 바로 작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쉽게 위산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테이블하죠. 그래서 나중에 점심이나 저녁에 액티브 폼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프로톤 펌프에도 나중에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CAB의 장점은 PPI 대비 효과가 빠르고 음식물 섭취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고 당연히 야간 위산 분비 억제도 PPI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요. 또 다른 장점은 CYP2C19 엔자임 대사와 무관합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PCAB은 요 4가지입니다. 유한양행에서 나온 2005년에 나왔습니다. 레바프라잔.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2015년에 나온 보노프라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죠. HK 이노엔에서 나온 2019년에 나온 테고프라잔. 그리고 작년에 대웅제약에서 나온 팩스프라잔. 요 4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PCAB이라고 해서 똑같은 PCAB일까요? 이 레바프라잔과 테고프라잔의 비교 연구인데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한 번 먹였을 때 pH 4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시간이 테고프라잔이 13시간에 달하는 반면 레바프라잔은 6시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을 연속으로 먹였을 때 테고프라잔은 pH 4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16시간이 넘어가는데 레바프라잔은 거의 6시간입니다. 결국 레바프라잔은 사실 H2 리셉터 브로커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레바프라잔이 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용량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간 독성이 없는 굉장히 낮은 용량으로 출시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래서 H2 리셉터 브로커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프라잔이 2005년도에 출시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가 미미한 이유가 바로 간독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간독성의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피캡이 이 보노프라잔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보노프라잔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보노프라잔의 연구 결과가 현재 많은 상태여서 보노프라잔과 PPI 연구 결과를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율을 보시면 8주 치료를 했을 때 란소프라졸 95.5%, 보노프라잔 96.5%,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심한 역류성 식도염, CD 정도의 심한 역류성 식도염은 란소프라졸이 93.5%, 보노프라잔 100%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심한 역류성 식도염은 이 보노프라잔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연구를 보시면 2주째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2주째만 보여드리는 거는 4주째, 8주째 요 연구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보시면 전반적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율을 보면 보노프라잔 92.2%, 란소프라졸 92.1% 비슷하죠. 그런데 CD처럼 아주 심한 역류성 식도염은 88%와 63.9%로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보노프라잔이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CYP2 C19 그 유전자형에 따른 어떤 효과의 차이도 보노프라잔은 차이가 없지만 란소프라졸은 79%대 94.3%로서 효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PCAP과 PPI가 치료율의 차이가 없지만 심한 역류성 식도염은 PCAP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연구 결과이고요. 이 연구는 그 중국인이 한 60% 정도 포함이 돼 있고 한국인 20%,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인 한 20%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아시아 전체 대표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비슷합니다. 전반적인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 보노프라잔과 란소프라졸은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만 LA 클래시피케이션 CD 정도의 심한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보노프라잔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스오메프라졸과 테고프라잔 비교 연구인데요. 8주째 보시면 테고프라잔과 에스오메프라졸 역류성 식도염 치료율이 98.9% 대 98.9% 동일하죠. PPI와 PCAP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그 출시된 대용제약에서 나온 그 픽스클루 그 삼상 데이터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역시 펙수프라잔과 에스오메프라졸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율이 있어서 양군 간의 차이가 없고요. 재밌는 거는 이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심한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는 가슴 쓰림이 치료되는 환자의 비율이 펙수프라잔이 좀 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에스오메프라졸에 비해서 좋았고 야간 가슴 쓰림 없는 환자의 비율도 그 중증도 역류성 식도염에서 펙수프라잔이 좀 더 효과가 좋았고요. 만성 기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펙수프라잔이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AP과 PPI를 제가 개인적으로 비교해 드리면 일반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심한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는 PCAP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역류성 식도염 그 온디맨드 치료라고 있죠. 그냥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치료. 이거는 당연히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만 먹기 때문에 그 아침 식전을 딱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PCAP이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컴플라이언스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PCAP 처방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롱텀 세이프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PPI는 지금 30년 동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롱텀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PCAP은 지금 아직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PPI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높은 수준의 pH 유지가 필요한 헬리코박터 치료라든지 GI 브리딩 역시 PCAP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나온 위식도 역류 질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지침을 보면 PCAP의 효과는 GERD 초치료에 있어서 PPI 요법과 동등하기 때문에 PCAP을 쓰건 PPI를 쓰건 상관이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심한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는 PPI 쓰지 말고 전부 다 PCAP을 쓰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마일드한 폼의 역류성 식도염은 PPI를 쓰건 PCAP을 쓰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해 드리면 PCAP은 PPI에 비해서 발현 시간이 빠르고 싱글 도스로도 효과가 좋고 식사와 상관이 없고 야간 산분비에 효과적이고 CYP2, C19 대사 과정에도 문제가 없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위산 분비 억제제이고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PCAP은 PPI에 비해서 비열등성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심한 미련성 식도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PCAP에 지금 출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임상 연구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